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규모의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이 끊기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었고,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누출되면서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전히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우리 국민들 역시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방사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다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먼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방사선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도움 말씀 주실 과학 전문 기자 김진두 기자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방사능을 이해하려면 방사능이 어떤 거인지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방사능 그리고 방사선이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사능, 방사선 많이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 그리고 방사능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물질들은 들뜬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의 일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바깥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전자파나 또는 입자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이 나가는 정도를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네. 전구는 빛을 내지요. 빛을 내는 전구가 방사성 물질이 되고요. 빛이 방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밝기를 지니냐가 방사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방사능이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사선은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연 방사선은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태양과 천체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우주 방사선이 있고요. 땅속에 묻힌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광물질과 토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각 방사선이 있습니다. 또 생선, 버섯, 조개, 나무 등의 생물에도 극히 미량의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합치면 세계인이 받는 자연 방사선 양은 1인당 연간 약 2.4mSv 정도입니다. 인공 방사선은 공항의 보안 검색 장치나 엑스레이, CT 같은 의료용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공 방사선의 대부분은 의료 방사선으로 우리 국민이 받는 의료 방사선의 양은 1인당 연간 약 1.4mSv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방사선에 늘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인공방사선과 자연방사선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분만을 할 때 인공분만을 할 때도 있고 자연분만을 할 때도 있잖아요. 자연방사선은 가만 놔둬도 어린아이가 나오듯이 방사선이 가만 놔둬도 나오는 애고, 인공방사선은 우리가 나오라고 명령을 할 때마다 나오는 애들을 인공방사선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종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 똑같습니다. 자연 방사선 그리고 인공 방사선의 영향력이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또 방사능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환경 방사선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에 128개의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구축해놨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 또는 알고 싶어하는 지역의 환경 방사선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네, 서울 지역을 보시면 환경 방사선 양이 시간당 100나노시버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속초, 동해안 쪽으로 가보면 속초의 경우는 무려 180나노시버트가 나오고요. 반면 제주도 지역은 80나노시버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암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지역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강암 안에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은 자연 붕괴를 하면서 라듐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라듐이 또 방사성 기체인 라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인 라돈 수치가 국제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반면 현무암 지질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내륙 지역보다도 그 방사성 수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방사선 노출을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검사나 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의료용 방사선의 경우 피폭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신체 어느 부분에 어떤 검사 장비를 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영상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병원에서는 인체 내부의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을 사용하는데요. 의료용 방사선 노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가슴 엑스레이는 0.05에서 0.1mSv 정도로 가장 적고요. 위장 조형 촬영은 2.6mSv입니다. 또 흉부 CT는 8mSv고요. 펫CT라 불리는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13에서 33mSv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방사선 위험은 없는 걸까요? 사실 방사선은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사선 자체를 맞았느냐, 우리 몸에 방사능 물질이 있냐 없냐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받는 방사선 검사, 예를 들어서 CT 검사 같으면은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고 지나가고요. 우리 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양도 10mSv 이하로 매우 적고 질병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료 방사선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용 방사선은 짧은 시간에 특정 부위에만 받게 되므로 비교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요. 하지만 최근 CT 검사의 증가에 따라 피폭량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검사 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다거나 또는 중복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만큼 피폭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 검사 건수가 2011년도에 4.6회, 그리고 피폭량도 1.4mSv 정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하고 또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방사선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방사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네, 방사선이 가장 위험한 것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에 영향을 주면 전리방사선,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으면 비전리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전리방사선을 먼저 예로 들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전파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전리방사선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핵방사선입니다. 그럼 이런 전리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리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원자 속에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밖으로 튕겨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리방사선의 종류로는 종이나 피부를 침투하지 못하는 알파선, 수정체처럼 얕은 조직에 주로 영향을 주는 베타선, 그리고 투과성이 강해 신체를 통과하는 감마선이 있습니다. 전리방사선은 직접적으로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DNA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데요.
간접적으로는 혈액에 포함된 물 분자를 변화시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본다 그러면 250mS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250mS이 온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00mS 정도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의 피 속에 적혈구 수나 백혈구 수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약간 느끼는 거는 피곤함이나 조금 뭐 기운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제 한 2000에서 한 5000mS 정도를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다음에 속이 미식거린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그런 영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6000mS를 받으면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정량 이하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군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도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이 바로 100mS가 기준이 됩니다. 저설량 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설이 있고 또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만 100mS 이하의 저설량 방사선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암 발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죠.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연간 방사선 허용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연간 1mS, 그리고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50mS, 그리고 5년 동안에는 100mS, 그러니까 연간 20mS 이하의 방사선에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선량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가요? 선량 한도라는 것은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이지 뭔가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계선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량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임상에 영향이 나타난다 이런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비파괴 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직원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피폭이 됐는데 네, 방사선 비파괴 검사라고 건물이나 구조물의 안정성을 방사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 업체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데 사례를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 안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전을 위해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의식이겠죠. 관리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작업자는 근무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본산 농수산물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담배 같은 공산품들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농수산물을 비롯한 일본산 수입 상품들, 과연 안전한가요? 네, 일본산 수입 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생산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지역,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쿄와 서울의 실시간 방사선량 비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도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400톤 정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시인을 했었거든요. 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바다는 어떤가요? 네, 사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식품 속에는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는데요. 일본산 농수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본에선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식품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8개 지역에 대해서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생노동성에서는 매일 지자체의 검사 결과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산지와 품목 등으로 나누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본산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매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2년 반 동안 검사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중 방사능이 발견된 식품은 270여 건인데요. 모두 킬로그램당 10베크렐 미만으로 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고 후에 기본적으로 현재 8개현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일본도 우리 쪽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우리랑 지금 계속 국제 기구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 현재 정서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들어오는 것들 다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역을 통과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믿고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양국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니 검역 체계를 뚫고 우리 식탁에 올라올 확률은 적어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세슘 137, 어떤 물질인가요? 네, 세슘 137은 원전 사고 발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주로 인체의 경우에는 근육에 축적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불임이나 골수암 또는 유방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세슘에 오염된 수산물을 혹시라도 먹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평균 생선 섭취량이 13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방사성 검역 기준치에 해당하는 생선을 이 정도 먹었다고 해도 연간 0.017mSv,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피폭량의 0.5%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반복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내에 축적이 돼서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내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자연 분解,하거나 또는 신진대사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둬가지고 기다리면 이거 하세월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에서는 우리 신진대사 때문에 일부는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슘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보면 대개 섭취 후 한 1년 정도면 거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한히 축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체외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 축적량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거군요. 그래도 수입식품 속에 좀 방사능 물질이 걱정이 된다 싶으신 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네,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식약처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식품안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 기획, 방사능 오해와 진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사능의 개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전을 둘러싼 논란과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